당신이 평생 믿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안심이다. 돈만 충분히 모으면 걱정 없다. 건강만 지키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다 거짓입니다. 실제로 80 넘어서까지 살아본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은 떠나고 돈은 흩어지고 건강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단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통장에 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만 유지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똑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식 잘 키우고 돈 열심히 모으고 건강 챙기면 노후는 문제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떠나고 가정 때문에 바빠집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고 생일날 전화 한 통이 전부입니다. 효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평생 아껴 모은 돈이 병원비 앞에서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입원 한 번 하면 1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수술하면 몇백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간병인 쓰고 약값 내다 보면 통장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음식 조심해도 나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70까지 건강하던 사람도 80대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렵고 숟가락 드는 손에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3가지가 모두 우리 곁을 떠납니다. 자식도 결국은 자기 길을 가고 돈도 결국은 흩어지고 건강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노년을 버텨야 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을 넘겨 90까지 살아본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끝까지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따로 있었다고요. 자식도 돈도 건강도 아닌 전혀 다른 2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와 품위입니다. 작은 인간관계들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이 2가지가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립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아침 인사, 마트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옆집 할머니와 나누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관계들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아침에 세수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밥상을 차릴 때도 정성을 다하는 것.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이 2가지가 있으면 자식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4세 할머니의 뼈아픈 깨달음과 70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오늘은 84세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뼈아픈 진실입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평생 3가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식, 돈, 건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2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빨래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작은아들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딸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면 나를 챙겨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했습니다. 부산에 살던 이 할머니와는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번씩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석 달에 1번이 되었습니다. 1년에 1~2번 보는 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명절에도 처가를 먼저 가느라 이 할머니 집은 들르기만 했습니다. 1시간 있다가 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딸은 더 멀리 갔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년에 1번 영상 통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허전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막상 늙으니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떠난다는 것.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을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 1번 하지 않고 옷 1벌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로 일주일에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술비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간병인 비용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든 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 1년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2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돈은 결국 흩어진다는 것. 건강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건강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었습니다. 80까지만 해도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82세부터 몸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굽어지고 손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83세에는
혼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넘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건강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날씨 좋은데 산책 좀 하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날부터 이 할머니는 조금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면 아주머니가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오늘은 배추가 싱싱해요. 하나 더 드릴게요. 옆집 할머니도 차 한잔 하자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였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인사, 짧은 대화,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관계들이 외로움을 막아준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준 것은 작은 관계와 품이었다고.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명확한 교훈을 얻습니다. 자식, 돈,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와 품위는 내가 지키는 만큼 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막상 늙으니 곁에 없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병원비로 다 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려 애썼지만 세월 앞에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이 나쁜 것일까요? 돈이 소용없는 것일까요? 건강 관리가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식은 성장하면 독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는 의료비가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한 달에 60만 원이 넘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수백만 원이 듭니다. 돈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떠나면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떠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것들에 매달렸습니다. 남을 것들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700여 명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오래 살았습니다. 외로운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우울증도 적었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은 빨리 늙었습니다. 건강이 빨리 나빠졌습니다. 삶의 질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계 몇 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 마트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아주머니, 일주일에 한 번 차 마시는 이웃. 이런 작은 관계들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속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관계 말고 또 하나가 남습니다. 품위입니다. 품위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멋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혼자 살아도 아침에 세수하는 것, 깨끗한 옷을 입는 것,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 이것이 품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존감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대충 먹고 집을 어지럽게 두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나를 소중히 대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로워도 견딥니다. 돈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의 힘입니다. 품위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것들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자식, 돈, 건강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와 품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가 지키는 만큼 남습니다. 자식이 떠나도 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줄어도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존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70대가 반드시 챙겨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면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작은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작은 역할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섯째,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면 자식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작은 관계망을 만드세요. 거창한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에게 웃어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말을 거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만 해도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약한 유대관계가 강한 유대관계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만큼이나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이 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보는 경비 아저씨,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마트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속감을 줍니다. 내가 이 동네에 속해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느낌, 이것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참 좋네요. 이 한마디로 시작해서 지금은 산책 친구가 5명이나 됩니다. 이제 공원에 나가면 누군가 반겨줍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겁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참 좋네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트에 가면 계산하면서 미소를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것만 해도 관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상대방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합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웃으며 반깁니다.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세요.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당절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 노인정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친구를 만나는 날, 매주 목요일은 복지관 가는 날. 이렇게 정해두세요.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삶에 리듬이 생깁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목요일이 즐거워집니다. 일주일이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요일이 무의미해집니다.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이 있으면 다릅니다. 일주일에 구조가 생깁니다. 82세 김영수 할아버지를 보세요. 혼자 사시지만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동창회 모임에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복지관 바둑교실에 갑니다. 이 두 가지 약속 때문에 일주일이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즐겁습니다. 삶에 리듬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지루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 살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50% 낮았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도
30% 느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혼자 살아도 매일 아침 세수하세요. 머리를 빗으세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마음도 아무렇게나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어도 상을 차리세요. 그릇에 담아 먹으세요. 냄비째 먹지 마세요. 이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수용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76세 이명자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을 소중히 대합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빗으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면 식사가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품위의 힘입니다. 네 번째, 작은 역할을 하나 만드세요. 사람은 필요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력감에 빠집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다릅니다. 화분에 물 주는 일, 아파트 복도 청소하는 일, 동네 길고양이 밥 주는 일,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이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고. 의미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역할, 작은 책임, 작은 목적.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74세 최진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합니다. 1시간 정도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어냅니다.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이 할아버지를 살립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79세 정미경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점심을 갖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 할머니를 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작은 역할을 찾아보세요. 집 앞 화단에 꽃을 심어보세요.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 됩니다.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보세요. 자원봉사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생깁니다. 5번째,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세요. 감사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가 무엇인가? 아침 햇살, 따뜻한 밥,
건강한 하루.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25% 높았습니다. 우울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80세 정수연 할머니는 매일 밤 노트에 감사한 것을 적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웃이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석 달을 쓰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안 오는 것, 돈이 부족한 것, 몸이 아픈 것만 생각했다고. 하지만 감사 일기를 쓰면서 달라졌다고. 가진 것에 집중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뇌과학자들도 이를 증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뇌는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감사는 뇌를 변화시킵니다. 6번째,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합니다. 연금, 기초생활비, 자녀 지원, 작은 저축. 이것들을 합쳐서 최소한을 확보하세요.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계와 품위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 욕심을 줄이면 돈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72세 한경호 할아버지는 연금으로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만족하며 삽니다. 집세 30만 원, 생활비 30만 원, 여유돈 10만 원. 이렇게 쓰면 충분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니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최소한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6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관계망을 만들고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작은 역할을 만들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세요.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작은 걸음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든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70대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자식 기다리며 보내시겠습니까? 돈 걱정하며 보내시겠습니까? 건강 염려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관계를 만들며 보내시겠습니까? 품위 있게 보내시겠습니까? 의미 있게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하세요. 돈에 덜 집착하세요.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관계들을 만드세요. 품위 있게 사세요. 의미 있게 사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돈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품위가 있으니까요.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존엄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관계와 품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엄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른입니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품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사셔도 외롭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적어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존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볼 때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역할 속에서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함께 걸어가면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